안녕하십니까, 최창희 선생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문학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수능에서 문학은 사실 작년 수능보다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문 구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어려웠던 지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문을 꼼꼼하게만 잘 읽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앞에 나오는 지금 그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작자미상의 최고운전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정철의 삼위인곡, 뭐 요건 좀 이제 이따가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위인곡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이용학의 그리움까지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EBS 교재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사실은 EBS 교재를 제대로 연계 지문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임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아직 EBS 교재를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연계가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문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3 올라가면 연계 비중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연계되는 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EBS 연계됐던 지문들 중에서 어떤 지문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짚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EBS 연계 지문은 한 번은 다 풀어보셔야 되고, 연계 비중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나 문학의 경우엔 나중에 이제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하는 얘기 중에 아마 이 얘기를 할 텐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문학은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학은 어쨌든 시는 그게 다기 때문에 무조건 연계가 되더라도, 간접 연계라 하더라도 무조건 직접 연계일 수밖에 없고, 소설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바뀌거나 갈등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각 인물이 어떤 인물이 정확히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지문 읽어내는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야 된다. 그래서 EBS 연계는 반드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맨 먼저 있는 22번부터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입니다. 현대소설이죠. 자, 내용은 읽어보셔야 알겠지만 전쟁에 참여했던 내가 결국 전쟁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공포스러웠던 기억, 그것 때문에 현실로 돌아와서 체념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나의 심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심리 선상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 소설은 봐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여기 나라는 인물은 나 자신에게 어떻게 했냐면, 전쟁의 기억, 전쟁의 그 기억을 어떤 다른 타인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현실, 이거 하나와, 그리고 돌아왔더니 무척 나날이 권태스러웠던 기억, 그 권태로움에 삶을 체념해 가고 있다는 것, 요거 하나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후반부에 누가 나오냐면 노인이 등장하는데, 노인이 뭔가를 찾고 있죠. 찾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찾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뭔가를 찾고 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어. 여기는 이 찾고 있음이라고 합시다.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긴 나는 노인이 이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를 찾고 있는 노인에게 무척이나 놀라워한다는 내용입니다. 놀라워한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으로 써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 소설은 이렇게 나의 감정선만 잘 쫓아가면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니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2번에 A와 B의 서열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여기서 지금 A는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서 A는 한 명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잠안는 듯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언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서로의 대화를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냐면 모습이 눈에 잡힌다, 짐을 내린다, 있을 곳에 놓여진다, 이렇게 해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2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A와 B로 묶어가지고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올해 9월 모의평가를 풀어보셨던 친구들은
아마 개념어로 등장해서 되게 혼란스러웠을 건데 실제로 여기는 이 그 수능에서는 개념어 정도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선지 판단하는데.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23번의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데 가장 적절한 것에 밑줄 한번 꺼볼래? 얘들아 요거는 문학도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선지에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주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내용 어떤 한 장면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 요런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큰 범위에서 생각하면 돼. 큰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다시 8페이지로 돌아와서 세 번째 문단에 나는 D고지에서 전투 중인 땡땡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는 명령을 받았어 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내가 여자친구였던 남이에게 내가 겪었던 전쟁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시작되는 구절이잖아. 그러니까 그 앞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앞문단에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대. 그러니까 남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준 거야. 전쟁의 체험에 대한.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죠? 남이에게 전쟁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4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A가 물건이고, 그렇죠? 모든 사물이고요. B는 물건의 정체인데, 자, 여기 지금 B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곁에 내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빛의 파라솔, 괴짝,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으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에 가는 것이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에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대.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했대요. 믿어지지 않아. 거짓말이야. 노인이 무엇이 노인을 저토록 소중하게 여긴단 말인가. 그게 다시 말하면 노인이 또 물건을 찾고 있어. 그런데 이 B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에 있는 소문자 B의 물건에 가보면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노인이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자면 결국에 여기는 이 B는 노인이 매일매일 찾고자 하는 그 물건이고 24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이유는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걸 예감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야. 변화된 모습이 없어.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물건, 어제와 같은 풍경이 계속 연이어서 반복되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찾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 흐름을 이해할 때 한 가지만 어차피 이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해석지 보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감상할 때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맞춰야 되냐면 소설 감상의 핵심은 결국 주인공의 처지와 직업과 성격과 심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새로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처음 본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이 소설의 구조? 이 드라마의 구조? 아니면 갈등 양상? 그게 아니지, 그지? 처음 보는 드라마를 볼 때 맨 먼저 가지게 된 첫 번째 궁금증은 주인공이 누굴까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소설은 드라마라고 치고 여기는 갈등 관계, 인물의 어떤 흐름,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어떤 처지, 어떤 직업, 어떤 성격,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소설에 대한 감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잘 들어봐.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심리야, 심리. 여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야. 다시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소설을 감상할 때 낯선 소설이라고 치고 그 소설을 매끄럽게 감상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의 심리가 무엇인지 잘 쫓아가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읽어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을 궁금해. 어떤 물건을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에 갔더니 실제로 그 물건을 찾고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내가 놀라워해.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큰 줄기를 형성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소설 감상은 인물의 심리 파악이 중요하다. 요걸 잘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25분도 똑같은 맥락인 거야. 잘 봐라.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한 데에서 나는 체념적 현실인식을 갖게 되었대. 자, 여기서 나방 죽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예. 자, 8페이지에 위에서부터 한 가운데쯤, 그 왼쪽 말고 오른쪽 라인. 자, 오른쪽 라인 가운데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물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감기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음을 그런 느낌을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운한 늑대 따위의 길을 횡단하여 손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의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의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이렇게 차창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 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석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겨누려했던 거야. 그렇지. 혈관성을 움직이는 피의 선에 맞아 느낄 이 비상한 감각. 비상한 감각이래.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비상한 감각이니까. 그러면 긴장감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체념적 현실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일로 와봐. 그럼 체념적 현실인식을 언제 갖게 되었다? 그렇죠. 이 전쟁터가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일상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체념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차창에 부딪히는 나방을 보면서 어떤 전쟁이 주는 장혹함에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여기는 이 전쟁이 주는 어떤 잔혹함에 지금 내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면 모를까. 체념적 현실인식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인물의 심리. 중요한 건 그 장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의 심리를 찾아오는 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문학은 되도록이면 답의 범위를 넓게 생각해야 돼. 그 장면을 물어본다고 그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주변에 있는 주인공의 심리, 이걸 찾아내는 게 소설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31번부터 33번의 작자미상의 최고 운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현대나 고전이나 똑같아. 소설은 주인공의 심리가 중요하다. 주인공의 심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 소설은 최치원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나업의 딸을 나소저가 되겠죠. 여기는 이 나소저를 꼬시기 위해서 여기서 거울을 깨고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시를 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의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최치원이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을 여기서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그 승상의 딸을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자, 그러면 뒤에 문제 마찬가지로 풀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번. 윗글의 서울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1번. 시간의 역전이란 말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옆에 써봐. 과거의 상이 나와야 되겠죠? 1번 아니고. 2번. 서울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는데 이 소설은 서울자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물의 희화화라는 것은 웃기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물 중에 웃기게 표현되거나 풍자적으로 표현되는 인물이 없어요. 정답은 4번이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 즉 나업이 들고 왔던 여기는 이 상자 속의 물건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아마도 파경로, 즉 최치원이 이걸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이거 틀렸죠. 32번 갑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얘들아, 반드시 소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뒤를 읽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정답이 2번이 되는 건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란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건 맞아요. 왜? 거울을 깨뜨린 다음에 이 거울의 값을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비가 되겠다는 얘기가 11페이지 왼쪽 라인의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승상 부인이 등장해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하루는 천상의 상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는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어. 파경노는 용모가 귀하고 탐복할 일이 많으니 핏이 비환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자, 여기서 지금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건 동산의 화초라는데 화초는 나오지도 않았다 얘들아.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승상 부인에게 인정을 받은 거야. 뒤에 화초가 나오는 장면은 자, 화초 나오는 장면을 할게요. 화초 굵은 것이 있죠. 화초가 무성하여 조금도 시들지 않자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파경노는 승상을 뵙고 말했어. 내가 여러 해 지났으니까 노모를 뵙고 올 말미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 사이에 소저가 여기 있는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는데 이때 뭐 한다고 파경노가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시로 뭐 한다고 그 여자를 꼬시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화초의 역할은 여기는 이 승상의 딸을 꼬시는 역할을 하는 거지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야. 앞뒤 내용을 잘 봐야지.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파경노 이거 정답 이거 5번인데 5번으로 바로 갈게요. 이것도 뭐 선지가 그렇게 헷갈리거나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바로 5번으로 가면 자, 5번 답 어디 있냐면 자, 12페이지, 그 페이지에 바로 옆으로 가서 처음 답 읽어보겠습니다. 뱁새는 비록 잡지만 큰 세매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두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란 건 파경노 얘기하는 거야.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삭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상을 줄 것이니 마땅히 내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어. 비록 후한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를 못 짓겠다는 얘기잖아.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자기는 시를 못 짓겠다고. 즉 시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는 시를 못 짓겠다고 하는 것은 뭐한 거? 둘 중에 하나죠. 겸손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의도가 있거나. 자, 이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후한상으로 돈이나 땅이 아니라 승상의 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승상의 딸과 결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채치원은 국가의 과제를 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이 뒷내용을 안다면 승상의 딸을 꼬시기 위한 건데 만약 그걸 몰랐다고 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만 보자면 시집기 자체를 거부한 거지 보상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설 감상은 주인공의 처지, 직업, 성격, 심리. 주인공의 처지, 직업, 성격, 그리고 심리. 이것들을 모두 다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설 감상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고전시가와 수필이 나오는 14페이지 38번부터 42번에 14페이지 문제가 있네요. 자, 요는 내가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 두 가지만. 첫 번째. 고전시가는 뭐가 나오든 어쨌든 고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삼인곡이야 원체 유명한 작품이고 여기는 이 삼인곡이야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해. 6월 달에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관동별곡이 나왔으니까 정철은 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삼인곡을 뺐었어. 근데 이거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중요한 작품의 작가는 언제든 중복 출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야.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지금 듣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잘 들어봐. 고전 시간은 고어 해석이 필요해. 어떤 부분이 잘려 나오든 이렇게 고어 표기로 나올 거라고. 결국 여기서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를 조금씩 틀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해석이 안 된 거야. 맞잖아. 해석이 문제인데 해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해석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추천해주는 방법 하나 써보세요. 첫 번째 1번. 일단 고전시가 고어 해석이 필요한데 뭘 한번 해보시냐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구호 표기로 되어 있는 고전시가 작품 모음집. 고전시가 작품 모음집 등이 있어요. 참고로 이거 뭐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광고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그냥 내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서점에 가시면 고전시가 이렇게 돼 있는 자습서 작품 모음집 등이 있어요.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제도 그런 것들이 있어. 가보시면 알아. 뭐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이제 한 권 사가지고, 요걸 하나 사셔서, 이 작품 모음집을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하나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전시가 EBS 교재 있는 거 정리도 좀 하고, 복습도 좀 하려면,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두 번째. 주로 시조인데 시조를 먼저 그 다음 가사를 뭐냐면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 연습은 어떻게 하냐? 자,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대부분 이래요. 여기에 이제 본문이 있고요. 여기에 본문이 있고요. 여기는 요 언저리에 해석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이 본문 지문을 최대한 읽어봐. 현대어로 한번 쭉 읽어봐. 읽어서 뭐냐면 1번 옆에 있는 이 본문 옆에 밑에 보통 뭐 파란 걸로 주석 달려 있거나 빨간 걸로 주석 달려 있는데 파란 거 빨간 거 글씨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내가 현대어로 읽어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라도 현대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 현대어 다 읽고 나면 이렇게 현대어를 다 읽고 나면 두 번째 읽은 그거를 그대로 해석을 옆에다가 써봅니다. 여기서 해석은 네가 직접 한 해석이야. 자기 자신이 한 해석. 얘를 옆에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요 해석 있죠. 요 해석. 요 해석을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는 이 지문에 들어있는 해석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해석이 어긋나는 것들이 있지, 그지? 해석에서 벗어난 거. 요 벗어난 단어들만 따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나만의 고전시가 정리 단어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노트 같은데 그런 고어들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 쭉 정리하신 다음에 틈틈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그 작품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한시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건 다 보실 필요 없어. 오직 보는 건 시조와 가사만 보면 돼. 그래서 시조와 가사를 통해서 해석 연습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 연습을 통해서 여기는 이 고전시가에 대한 해석이 그래야 여기는 이 문제가 뭐가 나오든 어떤 지문에 어떤 부분이 발췌돼서 나오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작품을 내가 이제 EBS 연계되어 있는 작품들 통째로 다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 통째로 공부하려다 보면 너무 긴 것 같은 경우에는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 자,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거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수필에 대한 감상. 자, 수필은 보통 앞에 뭐로 되어 있냐면 구체적인 체험이 등장해. 그 다음에 그 체험 뒤에 깨달음이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구체적인 체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제는 이 깨달음 속에 있어. 이 깨달음 속에 있다. 그럼 이거 봐봐. 유본학의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라는 이 글은 중간에 중략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중략 뒤에 이 글의 주제가 들어있겠네. 그러면 중략 뒤에 들어있는 여기는 이 주제가 결국 이 글의 핵심 내용이겠구나. 이해가 됐어? 그렇게 접근하시면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 글을 읽는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8번부터 한번 가볼게. 38번. 가바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한다는데 정철의 3인곡은 임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예 없다는 건 이 마음, 이 사랑, 자, 그 네 번째 줄에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라는 건 나의 사랑의 절대성, 나는 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인 거지 임에 대한 원망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1번에 가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예, 가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 나에 있는 단은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이어서 유한한 간장이랑 내 간과 장기야 이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이 말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얘기니까 요건 임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2번에 가에 하는 고야 있어요. 하는 고야는 그 해석하면 이렇게 돼.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인 거지 화자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하노라도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으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의 매화는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이 맞아.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에게 보내는 거니까 화자와 동일시된 게 맞고요. 맨 마지막 줄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시고 그랬으니까 매화를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화된 것도 맞아. 그래서 3번의 매화에 대한 설명은 맞으나 해라는 의인화된 적이 없습니다. 해라는 의인화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의 가에 무슨 일인고 하는 것은 가뜩 냉담한데 암양은 무슨 일인고. 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향기를 맡은 거니까 그래 이거는 뭐 반가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낙염은 무슨 일인고 이 말은 반가움이 아니라 여기서 님인가 일어나서 내가 창밖에 뭐가 보석보석하길래 벌떡 일어나서 님이야? 하고 문을 따rak 열었더니 거기에 낙엽이 떨어지길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반가움이 아니라 실망감이죠. 그래서 나의 무슨 일인고는 실망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 님도 모두 만나고 싶은 대상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보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해석이었어. 해석만 되느냐인데 자, 정답 5번이야. 염량이 가는 듯 곧 튀어온다라는 건 뭐냐면 염량이라는 게 추위와 더위인데 합치면 계절이 돼. 계절이 가는 듯 다시 온다는 얘기는 1년이 후딱 지나갔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심리적으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지연되는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이해가 됐죠? 예,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 40번, 41번, 42번은 수필과 관련 있는 건데 자, 먼저 40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다의 수필.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라는 이 글에서 고요함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이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 보세요. 자, 맨 마지막 문단 지금부터 해석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본문 지문 보고 있어. 지금 다시 고요함을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임원은 이미 고요하다는 건 이건 뭐겠어? 그렇지, 몸의 고요함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몸이 고요한 거니까 자연 마음도 고요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그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 그러면 고요한데 이거는 몸의 고요함이죠. 또 고요한 이건 마음의 고요함이야. 그러니까 몸의 고요함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고요함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5번은 잘 봐라. 자, 40번에 5번. 누군가가 고요함을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 것은 외적 고요함으로만은 이것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여겼다. 그게 아니라 외적 고요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거기서 고요함이 뭐가 더 필요하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외적 고요함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어려워 라고 하는 건 이 작가의 생각인 거야. 여기 나오는 이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40번에 5번. 누군가가 고요함을 이긴다를 군더더기로 본 것은 몸의 고요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근데 그게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41번에 가와다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요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자, 가는 임을 그리워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다 볼게. 다의 중약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의 중약 바로 밑이야. 14페이지의 오른쪽 라인.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학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는 밤이면 우리 형제들을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검은거를 들었으니 유중형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 없건만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 이게 뭐야? 예전에 대한 그리움이겠네. 그래서 결국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들도 없는 이 현실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4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는 거죠. 42번에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 왜 3번일까요? 자,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을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함으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대.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거 없대요. 마땅히 임원의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평을 걸어 뭘 한다고? 중요한 거 포인트 이거야.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42번의 정답이 3번인 건 옛집에 다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옛집에서의 뜻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았어. 중요한 거. 수필은 뒷부분의 주제이기 때문에 답 근거 잘 봐. 다 어디 있었어? 답의 근거가. 네. 다 충약 뒤에 있죠. 그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필은 항상 얘는 EBS 교재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낯선 수필이야.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볼 수필은 낯선 수필이야. 그럼 그 낯선 수필을 어떻게 정해내느냐? EBS 교재밖에 없는 이 수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후반부 내용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됐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의 이용하게 그리움은 EBS 교재에 있는 거고요. 나의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이 그 언덕은 EBS 교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EBS 교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항상 현대시는 이렇게 버무려서 나온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거. 그래서 문제도 보면 있는 거 한 문제, 없는 거 한 문제,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보통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지문 알고 시작하냐 모르고 시작하냐가 중요하니까 자,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시를 감상해야 돼. 뭐 정확히 주제를 찾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따로 뭐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하면서 파악할 테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말고 요렇게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는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러면 먼저 주제 파악부터 먼저 할게. 얘가 1번이라고 치고 1번.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 조금 간단하게 보자. 자, 어떻게 간단하게 보냐면 왜 어떻게 간단하게 보냐면 잘 봐. 이런 거야. 상황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만 나눠놓고 이게 상황이야 이걸. 상황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만 나눠놓고 플러스인 상황은 플러스로 마이너스인 상황은 요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상황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끝날 때도 있고 플러스로 끝날 때도 있고 플러스로 끝날 때도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간단히 보자는 거야. 보통 긍정적인 상황의 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끝나. 주로 예찬이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시는 플러스로 보통 끝나요. 얘는 쉬워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체념하는 거야. 현상이 나아질 리가 없으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플러스는 극복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시가 일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게 긍정적인 상황인지 부정적인 상황인지를 나눠. 이게 첫 번째야. 하고 난 다음에 시를 읽어가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뭘로 끝나는지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돼. 큰 틀에서만 이해하면 된다고. 큰 틀에서만 이해하면.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여기는 이 가에 이용하게 그리움이라는 시를 내가 모른다고 치면 자, 이런 얘기예요.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자, 북쪽에 한방눈 쏟아지는지 궁금한 거야. 근데 그곳은 이렇게 됐는데 자 3년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단 눈이 내리는가. 작은 마을에 동그라미 쳐볼까? 그럼 여기가 뭐겠니? 아까 말했던 그 북쪽이겠지. 즉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그런데 임금병 얼어드는 이 밤에 나는 어쩌자고 잠을 깨워 그리운 거 참아 그리운 거. 그리운 거 참아 그리운 거 그다음 밑줄 까봐. 그리워. 근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므로 이 시는 의지, 극복 이런 말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절대 안 되겠죠. 대신에 뭐가 있어? 이곳이 이렇게 그리운데 가지 못하는 서러움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43번에 정답이 5번인 거.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났죠. 정답 5번. 쉽잖아. 그래서 여기서 주제를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하다. 뭐 화자를 찾고 대상을 찾고 다 좋은데 실전에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실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주제 파악은 이렇게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좀 봐라. 간략하게 좀 보세요. 다만 이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2번인데 2번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 이렇게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이 시어의 앞, 뒤 내용을 앞과 뒤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자, 44번 한번 가볼게. 기역부터 미음까지 각각의 시어에다 밑줄을 쳐놓고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각각의 시어에다 이렇게 밑줄을 쳐고 물어보면 앞뒤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라고. 앞뒤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자, 그러면 니은의 내용을 앞뒤 내용을 확인하면 이렇게 돼. 자, 니은에 뭐라고 했냐면 사르르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 이렇게 돼 있어. 자, 어디서부터 내가 읽어볼 거냐면 자, 위에부터 세 줄 올라가서 나 그 아래 냇가에 속옷비를 풀어놓고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잘 봐. 나 그 아래 냇가에 속옷비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치는 소리 같기도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잖아.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소리 같기도 하다. 그러면 이때 사르르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44번의 정답이 2번인 건 냇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를 느낀 경험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사르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같기도 하여 사르르는 무슨 소리인지 확실치가 않다는 걸 부각하기 위한 거야. 야, 누가 내 경험을 부각을 해. 이해가 됐어? 누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경험을 부각하니. 그래서 이렇게 앞뒤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앞뒤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 앞뒤 내용을 보고 그 시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들어.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뒤를 읽자, 제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뒤를 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45번 갑니다. 그럼 45번은,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이 시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끝난 시야, 가는. 그럼 체념했잖아. 여기에 무슨 귀환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없잖아. 그냥 그립다. 그 끝이야. 못 간다고, 임금병 얼어드는 밤이라.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인 거야. 주제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서 눈이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다. 기대 없어 그런 거. 이해가 됐죠? 기대 같은 거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읽어가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했고요. 특히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해석 연습을 좀 겨울방학 때 하자. 이런 취지로 공부법도 소개해 드렸으니까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고, 예,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망의 이제 독서 하나 남았습니다. 독서가 이번에 오답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독서 부분은 조금 차근차근 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또 잠깐 쉬었다가 독서 부분도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잘 듣고 계신다면 이 밑에 좋아요 계속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 독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